코비드-19 프리, 빚 채무로부터의 프리. 네, 오늘 월요일부터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경아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빚, 채무라고 하는 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채무 관련 파산법 전문 변호사 나영건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건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나영건 변호사님 사무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2 162가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수인 넘버는 2A 플러싱이죠. 718-886-5005 718-886-5000번입니다. 네, 나영건 변호사님,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영건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는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처음이신가요? 생활상담을 통해서는요? 예, 처음입니다. 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영건 변호사입니다. 네, 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워낙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네. 많은 문의가 있는데 제가 좀 미력 하나마 네.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파산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FM877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요. 파산에 관한, 채무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영건 변호사님과 네, 답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합니다. 도대체 파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실상 한국 분들의 정서상 네. 이 파산이라는 게 너무 안 좋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 네.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파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방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네. 빚 때문에 이자도 많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 이자 내다 보니까 네. 생활비는 점점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자녀 교육도 시킬 수가 없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 파산을,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네. 파산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그 모든 부채를 네. 면책해 주는 게 파산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자에 이자를 내다 보면 특히 크레딧 카드 빚도 그렇고요. 또 모든 세율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파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서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대로 그냥 그 한 가정이 네. 살아갈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파산하시면 모든 재산을 다 뺏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일을 하시려면 차가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도 있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은행에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런 건 건들지 않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법적으로 이기잼션이라는 걸 둬가지고 네. 좀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봤을 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자에 이자를 내고 이 경제적인 이런 아주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좀 후리해져서 그리고 보다도 활기차게 또 자기 인생을 또 미래를 잘 설계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런 경제적인 회복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걸 파산법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 어떤 손님을 보시면 네. 한 달에 인컴이 3,000불인데 네. 크레딧 카드가 5개, 6개에서 미니멈으로만 갚아도 네. 1,500불에서 2,000불 정도를 내고 있으니까 네. 나머지 돈 갖고 네. 그 한 가족이 아니면 2인 가족이 생활을 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네.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심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요. 실업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비즈니스를 클로즈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어서 못하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요즘 그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는 분들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방문자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커머셜이던 네. 아니면 이제 개인적이던 네. 부채나 네. 그다음에 이제 렌트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빅션이라고 퇴거 명령을 네.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될지 네. 이렇게 삼각관계가 네. 다 결부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나영건 변호사님과 함께 파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영건 변호사님 사무실은 45-22-162가 스윗 넘버 2A가 되겠고요. 718-886-5005, 718-886-5005번입니다. 여러분은 생방송 FM 877, 카카오톡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이 있다라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개인 파산요. 개인 파산은 보통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미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챕터 7이라고 네. 리코데이션. 모든 자기네 재산을 다 열거하고 네. 그다음에 모든 빚도 예. 열거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정하는 이그젬션을 자기가 지키면서 네. 모든 채권을 예. 면책받는 거고요. 네. 근데 리코데이션이라는 챕터 7에 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파산은 이제 챕터 7하고 챕터 13이 있고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파산은 이제 챕터 7하고 챕터 11을 주로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 이제 네. 비즈니스 파산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산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많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회사 내 어떠한 기계들이나 네. 어떠한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네. 이거를 채권자들한테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네. 이거를 좀 끝내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파산은 네. 이제 개인의 어떠한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를 만들었던 네. 개인이 형성했던 모든 빚에 대해서 네. 이거를 면책을 받으려는 행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는데 포레버 21도 그렇고요. 또 패션 업계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러브 컬처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유명한 센츄리 21도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챕터 어느 부분에 그렇죠. 챕터 11 쪽으로 네. 그렇죠. 이제 회사를 재조정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네. 이 채권을 갚아 나가고 네. 어떤 회사를 살릴 방안을 좀 같이 네. 플랜을 짜서 허락을 받는 행위인데 네. 이제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네. 그냥 회사 정리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네. 이 회사가 네. 코퍼레이션을 세워졌지만 보통 개론토로서 사장님이 거기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스몰 비즈니스가 정말 운영이 안 되고 네. 어떠한 자산도 없고 그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도 없으면 회사는 그냥 네. 나중에 클로즈하고 네. 본인이 연대 보증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연대 보증인의 책임만 면책받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네. 그냥 개인 파산을 하셔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파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파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힘드니까 내가 파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또 법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나 요건이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개인 파산을 하겠다, 또 아니면 회사 파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요.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건 좀 후반부에서 오케이.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파산에 대해서 뭐 절차나 네. 이런 것들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 파산, 우선 이제 개인 파산의 요건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이 가능할까요? 일단 처음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 네. 이제 그 빚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네. 그거 제가 여쭤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빚의 형성.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신 돈인지 아니면 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형성된 네. 비즈니스 빚인지에 따라서 이 그 어떠한 그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 이제 가계빚, 네. 그러니까 컨슈머 뎃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비즈니스랑 관련되지 않고 네. 뭐 크레딧 카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좀 빌리셨다든지 네. 이러한 그 빚이 그래서 형성이 됐을 경우 네. 민스 테스트라고 네. 스테이트마다 네. 아니면 카운티마다 중간 가계 소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퀸즈 카운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인 가족이면 네. 5만 한 7천 불 조금 넘고요. 5만 7천 불 정도 그렇죠. 좀 2인 넘고요. 가족 같은 경우는 네. 한 7만 2천 불 조금 넘고 네. 3인 가족은 한 8만 8천 불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가족 수당 네. 그 중간 가계 소득이 잡혀 있는데 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본인의 그 인컴이 네. 이 소득보다 낮으면 네. 그 본인의 가족 수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되면 그 챕터 7을 파일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기 소득이 네. 너무 높다. 네. 이 중간 가계 소득보다 높다 그러면 챕터 13이라는 네. 그 리페이먼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리페이먼트 플랜. 예, 그때는 오케이. 중간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네. 완전히 파산, 그러니까 그 리코데이션이 해당되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즉 챕터 7은 해당되지 않지만 리페이먼트라고 하는 챕터 13으로 예, 가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챕터 1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집을 지키려고 하는 파산법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챕터 13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중간 소득이 네. 높고 중간 소득은 높고. 예. 오케이. 근데 뭐 중간 소득이 낮더라도 챕터 네. 7 하시면서 네. 집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전화를 주시면 네.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요, 그러면은, 나의 그 빚의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 또 채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런 걸 소상히 기록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먼저입니까? 저한테 오시면,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빚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서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채권자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파산법 전문 나영곤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영곤 변호사님 사무실은 45-22 162가 룸 넘버는 2A가 되고요. 플러싱이죠. 물론 718-886-5005 718-886-5000번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그 파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 기록해야 할 목록에 대해서 말씀 중에 광고 듣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보는 서류가 네. 이제 그 최근 그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 왜냐하면 그 가족이 지금 몇 명이고 네. 그다음에 가계 소득이 얼마인지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세금 보고서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법원에도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뭐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볼 수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채권자 명단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A라는 채권자가 A라는 뱅크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론을 얼마 받았고 네. 그다음에 주소가 어디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상세하게 제가 그걸 받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있을 경우는 네. 이 자동차가 각 지금 현재 밸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금 매달 나오는 그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네. 그런 그 스테이트먼트 다 보고요. 네. 혹시 집이라도 있으시면 네. 집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을 다 보고 만약에 이제 그 법원에서 임명된 트러스티가 요청할 경우 저희가 다 보내가지고 네. 그쪽에 심사를 받죠. 네. 말씀하시는 중에 법원에서 임명된 트러스티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법원에서 임명된 트러스티, 예. 트러스티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트러스티도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네. 변호사인데 이제 채권자 편에 서서 네. 그 사람이 이제 네, 그렇군요. 모든 채권자들이 나와서 그거를 서류를 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이 트러스티가 예. 이제 법원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모든 채권자를 대표해서 네. 이 모든 서류를 인스펙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인터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 가지고 네. 어떠한 그 의견 사항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 판사한테 네. 판사님한테 이제 보내버리면 네. 그럼 디스차지 오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디스차지 오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법률적으로 파산 절차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요건을 허락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서류를 볼 때 보통 한 1주에서 네. 그 서류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1주에서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네. 이제 항상 이제 파산을 저희가 파일하기 전에 그 크레딧 카운셀링이라는 네. 교육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네, 교육 과정이 있어서 네. 그거를 파일 전에 한 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러스티 미팅이라는 그 네. 법원의 그 미팅 후에 한 번, 네. 이 두 번을 같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티피켓을 받으면 같이 서류 주셨던 걸 다 제가 네. 보고 그 모든 양식을 만들어서 네. 파일을 합니다. 네. 근데 파일을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은 그때부터 그 추심 행위, 컬렉션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오로메릭 스테이라고 하는데 음. 일단 저희가 파일을 하고 나면 물론 이제 며칠 차이는 있어요. 저희가 파일을 하면 그게 채권자들한테 곧장 그 노티스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한 2, 3일의 차이는 있겠죠. 네. 왜냐면 저희가 채권자 리스트를 보냈으면 이제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파일했기 때문에 네. 당신들한테 노티스를 준다라고 해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네. 법원에 나와라라는 노티스를 다 보내요. 네. 이제 그걸 받고 나서는 어떤 의견 제시나 아니면 그 objection이 있을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해야만 되지 네. 손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편지를 보낸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파일이 되고 나서 네. 그 미팅이 예.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미팅이 잡혀요. 네. 네. 트러스티 미팅이라고 그 네. 341 미팅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채권자가 예. 이제 그 채권자를 대신해서 그 이제 그 트러스티가 네. 모든 걸 다 인스펙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더 서류가 필요하면 네. 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파산법상 약간의 어떠한 그 은닉 재산이나 네. 어떤 그 프로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이분이 이 케이스를 소송으로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 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이 모든 걸 다 인스펙션 했고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 이제 그 판사님한테 올리면 네. 이제 그 트러스티는 자기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 그다음에 트러스티 미팅 후 2달에서 3달 사이에 그 디스차지 오더가 떨어져요. 네. 보통 한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개월 정도 예. 걸린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그 절차 중에 채무자들이 받아야 할 어떤 교육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레딧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얻어서 그거를 같이 첨부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주로 어떤 것에 관한 크레딧 카운셀링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그렇죠. 배우는 부분이죠? 이 파산 관련돼서 네. 그러한 교육받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네. 그 인컴에 대해서 어떤 네. 플랜을 짜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이거는 개인 파산일 경우만 네. 해당되는 그 교육이에요. 만약에 아, 비즈니스 개인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엔티티잖아요. 비즈니스 네, 자체가 그렇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받지는 않고요. 아, 그럼요. 예, 그냥 가계 빚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빚에 관련돼서 네. 충분한 어떤 정보를 주거나 예.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2번을 맞추셔야 돼요. 네.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교육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합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거는 법원에서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 에이전시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면 네.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저희가 이제 폼도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도 드릴 건데 네. 그렇게 그다음에 한국말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교육이 예, 가능하고. 그렇게 큰 어려움 점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가끔씩 한국말을 법원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드시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아무튼 뭐 채무자로 하여금 빚으로부터 후리하게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파산법이 이 채무가 끝나고 난 후에 보다 나은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 필요해서도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삶의 질을 향해서도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예.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의 말하자면, 3-4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3-4개월 정도. 그러면 이런 개인 파산일 경우와 그다음에 비즈니스 파산일 경우에 그래도 좀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개인 파산은 좀 더 시간이 덜 걸리고 비즈니스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시간상으로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요. 네. 비즈니스 파산, 회사 같은 경우 파산할 경우 이제는 교육도 필요 없지만 네. 그다음에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났을 경우 네. 디스차지 오더가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냥 케이스가 그렇군요. 나중에 클로즈가 돼가지고 네. 그냥 나중에 회사를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 회사 자체 빚들이 사장님한테 네. 연대 보증이 되어 있을 경우 네. 그게 이제 항상 따라다니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가 잘 안 되실 경우는 그냥 연대 보증인으로서 개인 네. 파산만 하셔도 괜찮은데 네. 문제는 또 거기서 개인적으로 자산이 있으신다든지 중간 소득이 높다든지 했을 경우 네. 조금 거기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파산법 전문 나영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영곤 변호사님 사무실은 45-22 162가 수인 넘버 2A가 되겠고요. 718-886-5005 5005번 718-886-5005번입니다. 우선 생활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나영곤 변호사님과 채무 부채 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 10년간 동포와 함께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파게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 모든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게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888-0404 718-888-0404 뉴저지 번호는 201-888-0404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고로드 클립스와 노로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그 부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15도 듣고 광고 듣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부채 조정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A란 뱅크에서 뭐 한 5천 불을 빌렸다가 네. 이제 이거를 갚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꾸준한 이제 인컴이 생겨서 네. 갚으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생기셨을 때 네. 이제 그쪽 은행이랑 예. 합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소득 상황상 한 달에 뭐 200불을 내겠다, 300불을 내겠다. 그렇지만 원금에서 네. 물론 그동안 1년, 2년 동안 그 내지 않았을 경우 네. 분명히 이자가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자랑 그다음에 원금에서 조금 좀 네. 깎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쪽이랑 합의를 봐서 만약에 이제 5,000불 그 원금이 네. 이제 3,000불에 갚게 됐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세법상 예. 이 2,000불이 그 빚이 캔슬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캔슬레이션 오브 데츠라고 이거는 솔직히 인컴으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인컴으로 잡혀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처음에 그 지불 불능 상태가 네. 만약에 이제 그 자산이 네. 그때 부채 조정 당시 자산이 10,000불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그 부채가 네. 11,000불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불 불능 상태가 1,000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불이 캔슬레이션 오브 되시기 때문에 인컴으로 잡혀서 은행들이 보통 이제 캔슬레이션이 되면 네. 1099C를 발부를 해요. 네. 발부를- 1099C. 자기네들은 손실 처리를 하고 네. 상대방한테 그 세금 그거를 전가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불 불능이 없었으면 네. 2,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합의했을 경우 네. 11,000불이라는 부채와 네. 그다음에 그 자산이 10,000불이었기 때문에 네. 지불 불능 정도가 1,000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0불에서 1,000불까지는 네. 그 인컴으로 안 잡히고 네. 나머지 1,000불에 대해서는 네. 캔슬레이션 오브 데트 해가지고 예.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파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요건이 맞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 맞았을 경우는 만약에 이제 모든 빚을 그 면책을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연방법에 의해서 네. 이 면책된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회계사님께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파산을 하더라도 그냥 손실 처리하기 위해서 1099C를 보내는데 네. 본인은 만약에 파산을 그 파일 해가지고 네. 디스차지 오더를 받았으면 네. 그냥 그 디스차지 오더 받은 거 하고 네. 그냥 회계사님한테 그 국세청 그 폼이 있어요. 네. 982라는 네. 그 폼을 통해서 그거를 신청하시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채 조정이 상황이 좀 그 똑같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는 네. 부채 조정이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파산을 약간의 이제 조금 인컴이 있으셔가지고 네. 파산을 하실 수 없을 경우, 네. 그다음에 그냥 이 그 부채 조정을 통해서 네. 그 빚을 없애시고 싶을 경우는 네. 부채 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 부채 조정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떤 원금도 없으시면 네. 그냥 파산을 생각하시는 게 더 비용적으로는 더 유리하죠. 네, 그렇군요. 비용이 파산하는 것이 채무조정하는 쪽보다 좀 덜 든다. 이런 그쵸.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이렇게 합리적이고도 또 합법적으로 우리의 빚을 조정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든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간에 참 파산을 주저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그래도 아직은 우리들의 정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왜 이렇게 파산한다는 거, 채무조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꺼리고 있을까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네. 본인의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네.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떼보면, 사실은 그 전에 빚에 대해서, 네. 디폴트가 돼가지고, 네. 이거를,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는, 사실은 크레딧 스코어가 벌써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많이 네.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나쁜 기록들은 네. 보통 7년 정도 네. 크레딧 리포트 상에서 나오는데, 사실 뱅크럽시를 하시면 10년 정도 기록이 남아요. 10년 정도입니까? 기록이? 예. 네. 근데 이제 10년 정도 기록이 남는데, 중요한 거는, 뱅크럽시 했을 경우는, 네. 본인의 빚이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님들 보시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다시 새로운 크레딧 카드 만들려고 네. 연락이 오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파일 하실 때, 자동차는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보통 리스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파이낸스로 사셨던가. 네. 그래서 아직도 1년, 2년 이거를 계속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면, 네. 그 차를 킵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나는 이 차가 꼭 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네. 그다음에 내 인컴이 이 먼틀리 페이먼트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인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네. 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고 예. 리스 회사나 자동차 회사한테 리어포메이션 어그리먼트라고 네. 그냥 그거를 다시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그 계약을 맺어서 네. 그걸 계속 뱅크럽시 끝나도 계속 그걸 부으시면 크레딧은 계속 쌓여요. 그렇군요. 예. 네. 크레딧은 계속 쌓여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네. 그 자동차는 어차피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파이낸스 이제 먼틀리 페이먼트를 하시고 네. 갚아 나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 네. 에듀케이션 론 받을 때 네.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불이익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 보면 자녀들 학교 학자금 융자 같은 거 그냥 잘 받으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더 신경 쓰시는 분 중에서 이제 체류 신분, 네.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데 네. 이 법원은 이 체류 신분에 관련돼서 이거를 인스펙트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파산법에 맞게 네.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만 인스펙션한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체류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 쪽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일단 파산하게 되면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네요. 그죠? 계속해서 자기 페이먼트 있는 거, 차 론 같은 거 잘 페이하면 그것도 신용이 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뱅크 어카운트를 전혀 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뱅크 어카운트도 열 수 있겠죠? 어느 만큼.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트, 네.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데,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있는 거. 예, 오케이. 그냥 그거를, 채권자가, 네. 이 돈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걸 차압을 할까봐 네. 걱정을 하시는데, 네. 차압을 하더라도, 네. 뱅크럽시 파일을 하면, 예. 그걸 다 풀어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오더를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네. 오히려 그냥 있는 본인의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 어카운트는 그냥, 네. 그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걸 그냥 클로즈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왜 클로즈 했는지 항상 리포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쓰시면 되고, 네. 나중에 이제, 트러스티가 요청했을 때, 네.
6개월치 뱅크 스탬을 갖고 와라, 1년치 네. 갖고 와라 했었을 때도 그냥 본인의 어떻게 그 매일매일 어떤 액티비티를 보여주면 네. 그냥 내가 이 돈이 이만큼 들어와서 생활비로 이렇게 썼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걸 굳이 클로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이그젬션이라고 있고 네. 그다음에 페더럴 이그젬션이 있어요. 네. 본인의 그 자산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예가 뉴욕 이그젬션을 선택할 때는 네. 그러니까 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집이 있는데 그래도 뭐 20년 동안 계속 부어가지고 약간 액꼬리가 있는 경우, 네. 그러니까 지금 모기지를 빼더라도 네. 지금 마켓에서 팔리면 뭐 15만 불, 20만 불이 남는다. 네. 근데 갑자기 뭐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지셔가지고 이제는 네. 힘드셔가지고 예. 파산을 생각하실 경우 네. 또 여기 몇몇 카운티는 뭐 퀸즈나 뉴욕이나 이런 브루클린 이런 데는 나서 카운티 같은 경우는 17만 불 조금 넘게까지 네. 그 액꼬리를 네. 건들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하신다 그러면 34만 불이 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집이 60만 불 그 지금 마켓 밸류인데 네. 여기서 지금 그 모기지를 거의 다 갚아가지고 네. 지금 뭐 10몇만 불밖에 안 남았는데 16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이 34만 불 액꼬리가 이그젬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집은 못 건드려요. 예. 그래서 그 집을 그렇군요.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이그젬션이 네. 이 집을 지키는 데는 가장 좋은 툴이고요. 네. 이제 또 이제 페더럴 이그젬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뭐 은퇴연금이나 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해당되거든요. 은퇴연금이나 뭐 펜션 이런 것들은 예.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네. 킵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캐시도 뭐 얼마까지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그 라이프 인슈런스나 자동차 네. 이런 것들도 다 유지할 수 있게 물론 이제 그게 가격 그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시 또 캐치홀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오시면 네. 재산 상황에 맞게 예. 계산해 드려서 어떤 거는 킵하실 수 있고 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채무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어떤 경제 생활과 나의 삶을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게 좋은 길들과 좋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인 경우에 있어서 개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 많다. 미니멈 페이먼트만 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주 복리로 해서 이자에 이자로 해서 특별히 개인 부채 중에서 크레딧 카드의 문제가 가장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크레딧 카드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경제 생활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채무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파산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그 초년 네. 분들이 보면 이제 크레딧 카드로 많이 좀 빚을 좀 많이 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파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부채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크레딧 카드가 뭐 5개인데 토탈 뭐 한 15,000불이다, 20,000불이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은행들하고 딜을 할 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30%, 40% 예. 이런 정도를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목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보통 이제 한 번에 갚아주거나 아니면 3달 정도, 네. 4달 정도 안에 다 갚아주면 네. 많은 디스카운트를 해주지만 네.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매달 뭐 200불 갚겠다, 300불 갚겠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파산을 하시는 그 대다수의 분들이 다 그 크레딧 카드랑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파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지금 행정명령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커머셜이나 그다음에 일반 렌터들의 이빅션 그 제도를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지금 파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남는 예를 들어서 텍스 부분이나 아니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유예되었던 모든 렌트 비용, 그다음에 SBA 론 이런 건 어떻게 탕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파일링 시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일링 날짜가 있으면 네. 그 파일링 날짜로부터 그 전에 형성된 빚은 네. 그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파일링된 날짜로부터 계속 그 렌트가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부터는 내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렇군요. 내셔야 되고 그 보면 이제 그 콘도 같은 경우 관리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관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파일링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는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뱅크업시가 끝나고 모든 그 빚이 네. 면책이 되더라도 그거는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SBA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론인데 이것도 그 파산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SBA 론도 예. 예,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오토페이 스테이? 오토페이 스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토매틱 스테이. 오토매틱? 예. 만약에 그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채권자나 아니면 다른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 기관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빚독촉하거나 뭐 또 어떤 채무 변제를 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서류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파일 한 시점부터는 이제 컬렉션 그 추심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추심 행위를 못하게 예. 되어 있다. 법적인 용어로 예. 추심 행위. 근데 오케이. 이제 원래 그 오리지널 뱅크에서 네. 이제 추심들을 이걸 팔아요. 네. 본인들의 이제 채권을 팔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밑에 수많은 컬렉션 컴퍼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떤 경우는 사서 퍼센티지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이걸 먼저 그걸 보고 돈을 받았을 경우 그 원래 그 오리지널 뱅크랑 나눈다든지 하여튼 네. 일정 비율이 있는데 네. 이 컬렉션 컴퍼니는 그 워낙 많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그 실질적인 그 채권자 명단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오리지널 뱅크 그렇군요. 넣고 음. 지금 주요하게 편지 오는 데만 넣는데 네. 다른 그 컬렉션 컴퍼니에서 그 사실을 알고 연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전화 오면 지금 뱅크럽시 했기 때문에 전화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네. 그 이외에도 계속 심각하게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방해하면 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네, 그쪽을 반대로 그렇군요. 고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뱅크럽시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빚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워지지 않는 빚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워지는 빚이 있고. 예, 그다음에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네. 좀 전에 아까 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승인이 거절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승인이 거절됐을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면책되지 않는 빚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차일드 서포트나 네. 이런 그 도메스틱 관련된 그 네. 의무들은 그 디스차지가 안 돼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볼스 하시면서 생기는 빚이나 네.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 내야 되는 어떤 그 벌금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손님이 어떠한 이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발생된 어떤 사고를 내서 빚이 형성됐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상으로 일어나는 형사상 빚들? 사건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음주운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상 이제 뭐 그 공금 횡령이든지 네. 아니면 돈을 훔쳤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발생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 면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렇군요. 어떠한 이제 또 특정한 어떠한 그 세금 관련도 네. 뭐 페이롤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특히 이제 뭐 페이롤 텍스나 이런 그 관세나 이런 것들은 또 디스차지가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 스튜던트 론에 대해서 자녀들의 론.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안 되는데 네, 극단적인 어떤 어려움을 증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떤 그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를 보는 그 팩터가 있거든요. 네. 그에 맞춰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네, 해줄 수도 있고 네.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아, 근데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제 스튜던트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워낙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쪽으로 좀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파산법 변호사로서 아직 그 파산을 할까 말까, 채무조정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끝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그 변호사로서 드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요즘 정말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힘든 결정인데, 네, 주변 분들의 어떤 법적이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다 받으셔가지고, 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지금 힘든 시기를 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상담을 하시고 네. 나중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파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어떤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법적으로 정말 합법적으로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망설이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오늘은 파산법 전문 나영권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영권 변호사님 사무실은 45-22 162가 룸넘버 2A가 되겠고요. 718-886-5005, 718-886-5000번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에게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